안녕하세요.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사업 결과도구입 및 청년부 사업 설명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서울시 복지재단 지역공급팀장 김병희 사회복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본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되는데요. 1부는 2020년에 진행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소개해드리고요. 사업과정 속에 진행된 2개의 연구 발표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2부에는 올 한 해 참여했던 실행기관들의 생생한 토크 프로젝트와 2021년부터 진행된 본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중에도 채팅창을 통해서 질의 응답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진행되는 내내 다양한 피드백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더욱 알찬 행사가 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행사의 첫 시작은 사랑의 연대 김영순 사무총장님의 인사 말씀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의 열매 사무총장 김연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및 대응체계 구축사업. 사업명이 너무 길죠? 어렵죠? 그냥 간단하게 바이 고독사, 아듀 고독사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후로 차차 사업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누구나 부르기 쉽게 사업명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에 실행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12개의 수행기관과 협력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시행될 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언론을 통해서 본 고독사는 일부 1인 가구나 노인층에 한정된 문제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은 다인 가족, 중장년, 청년 등 가구 형태나 연령에 관계없이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고독사 자체보다는 고독사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고립에 주목해 왔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이제 취약한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사회 전반이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사랑의 열매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굴과 대응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 총 4년간의 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의 우선 사업 기간 동안 고립가구 발굴을 위해 다양한 활동과 시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신 우선 사업 수행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이 자리에서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애써주신 12개의 수행기관, 실무자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과 연구에 도움을 주신 서울시 복지재단에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열매는 이제 지난 1년 동안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이후 3년간 더 많은 지역과 더 많은 기관들과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위험에 놓여 있을 사회적 고립가구들을 찾아내고 이들이 다시 우리의 이웃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랑의 열매는 변화하는 사회 흐름을 읽고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 문제에 대응해서 선제적으로 이 사업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총장님의 인사 말씀처럼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더욱더 고립되어지는 사회적 고립가구들을 찾고 그에 합당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김신열 전문위원장님께서 본 사업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 오시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영상 촬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김신열입니다. 사랑의 열매에서는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심을 갖고 2019년부터 이 사업을 계획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문위원회라고 하는 자문기구를 별도로 두고 있고 저는 전문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녹음을 통해서 설명드리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함께 현장에서 애써주셨던 우리 실무자분들하고 또 앞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실 여러분들께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했던 그러한 고민과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 해에도 몇 번씩 생활고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에서는 왜 매년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고독사 예방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은 고독사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하고, 이들 고립가구하고 지역사회 주민, 그리고 지역사회에 자리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를 연결함으로써 고립을 예방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년간 선도사업을 함께한 기관들의 사업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선 먼저 우리 사업에 참여한 분들이 평소에 해당 지역의 기관 단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신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간 여관에서 생활하시며 또 정신질환이 있으셨던 분이라든가, 고시원에서 일용직으로 생활을 했으나 일감이 끊긴 중년 남성분들, 그리고 장기간 미취업 상태로 가족이 없는 청년 등 기존의 복지 대상자가 아니셨던 분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었고요. 또 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되셨거나, 비록 아직은 접촉을 좀 거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관과 주민들을 통해 연락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 사업은 지난 1년의 선도사업의 사례에서와 같이 새로운 분들을 만나고 또 고립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찾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과 더불어서 해당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적극적인 지지체계가 되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고립 이웃 발굴에 중심을 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접촉과 발굴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앞으로 이후에 설명될 선도사업 연구 결과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으시겠지만, 이 사업에서는 지역의 통반장님이라든가 또 동네 고시원 관리자분들, 그리고 반찬가게 사장님들, 약국의 약사님들,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그 동네 부동산 사장님들 등 많은 지역사회 구성원분들과 협력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이분들 또한 우리 사업을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되는 분들이실 수 있고, 실제 선도 사업에 참여했던 기관들도 이렇게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쌓고 우리 사업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고립된 가구를 발굴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계획하는 것 또한 사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기관에서 기존의 참여자분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분들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사업은 그러한 촘촘한 사례 관리보다는 필요한 정보 또는 도움, 관계 맺기 등을 통해서 고립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로 어떤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다거나 또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기보다는 개별화해서 필요한 정보나 자원을 연계하고 일정 기간 동안 관찰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료나 돌봄, 복지 영역의 다양한 단체들이 협력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고독사 예방은 기존 사랑의 열매 지원 사업에서도 많이 다루어졌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 사업이 다른 사업과 다른 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참여자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의 내용이고요. 발견된 참여자별로 고립의 원인을 분석하고 또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고 이 경험들을 축적해서 원인별로 효과적인 연계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타 사업과는 좀 다른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분들이 어디에 계실지 찾아보고 또 그 범위를 좁혀나가는 일, 그리고 함께 할 사람들을 찾고 생각을 공유하고 외부의 도움을 받는 일이 먼저 되어야 하고, 이후에 고립 유연 가구에 대한 접촉과 개입을 계획하는 것으로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사랑의 열매는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본 사업을 전담하는 자문기구라 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행 경험을 가진 협력기관과 함께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12개 기관을 지원하며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방법으로 고립가구를 직접 발굴하고 또 지원해 주신 12개의 선도사업 수행기관과 협력해 주신 서울복지재단에 감사를 드리며 이후에 발표해 주실 선도사업 결과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새롭게 진행되는 내년도 사업 공모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사업이 시작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사업 방향, 어떠한 목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시작된 사업 과정들을 연구로 담아내면서 차년도부터 진행되어지는 본 사업 전략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고리 특성별 지원 모델 연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는 서울시 복지재단 정책연구실의 송인주 연구위원이십니다. 네, 저는 송인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이 고독사 사업과 관련해서 시작할 때부터 연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과정을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실행했던 12개 기관과 함께 이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사업을 어떻게 신청하고 이 사업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일 텐데 이 연구 결과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궁금증의 일부분을 좀 해소해주는 부분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고립의 특성별로 지원하는 모델을 구체화하는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이제 연구는 좀 진행 중이고요. 오늘 이 그 결과 발표회를 위해서 일부분만 조금 분석해서 제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서울시 복지재단이 이제 이 연구를 같이 하면서 저희가 주목했던 문제는 고독사에 대한 문제이고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로 계속 고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스를 통해서 생계형 사망 사건이라던가 고독사 사건에 대해서 많이 보고를 받고 있으시고 고독사 문제가 노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감지하고 계실 겁니다. 지역사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들이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지 민감하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고립과 관련돼서 선행 연구들이나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봤을 때 가장 심각하게 보는 계층이 정보에서부터 완전히 고립된 계층, 그 다음에 공간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방에서 나가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접근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 사업에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관련돼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조금 더 상세히 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 보시고요. 특히 고독사 문제가 발생하는 계층군을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1인 가구 집단 속에서 발생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모든 1인 가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본인이 원해서 1인 가구로 선택을 하고 고립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 중에서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질병이라던가 실패라던가 가족과의 어떤 사별이라던가 이런 문제점들이 자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누적적으로 나타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부분, 이것에 저희는 주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고립과 외로움을 심각하게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에 위해할 정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는 집단이 소득이나 학력, 직업 지위가 불안하거나 질병을 갖고 있는 취약한 계층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저희가 선행 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1인 가구 전체의 문제가라기보다는 그들 중에서 원하지 않는 상태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있는 집단, 그리고 특히 좀 더 취약한 계층에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경험하는 집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집단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방식들을 사실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지원 방식들이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고립 가구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고독사 대상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찾고자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올해 2020년에 한 사업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하면 취약한 고위험 계층들을 발견하고 지원을 체계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정교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업의 기초 라인을 만드는, 기본선을 만드는 연구다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했고요.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2021년부터 시행하는 본 사업의 사업 계획의 어떤 초안이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은 기본적으로 참여한 기관들이 저희는 이제 이 연구의 소스이기 때문에 12개의 기관들을 기본으로 해서 모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이론 분석을 했고요. 그 이론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형이 실제로
잘 적용이 됐는지 성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례 연구 방법을 통해서 인터뷰와 내용 분석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참여한 12개 기관들을 참여 집단으로 보고 모금회에서 지원한 기타 여러 가지 고독사 관련된 지역사회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비교 집단으로 해서 같이 분석을 했는데요. 오늘 연구 발표에서는 비교 집단과 관련된 분석의 내용은 제외하고 참여 집단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세부 연구 질문은 따로 읽지는 않겠고요. 향후 설명해서 구체화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대상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모금회 2020년 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의 여러 가지 면면들을 지도를 통해서 구조화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서울이랑 수도권에서 기관들이 많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개 기관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경상북도, 대구, 전라북도, 부산에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각각의 지역적인 특성들 그리고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양한데요. 기관들의 특성들을 제가 다 설명하기에는 오늘 좀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기관들이 한 노력들을 일부 가공하고 분석한 결과들을 중심으로 오늘 보고를 해드릴 건데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마다 노력의 양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리긴 되게 어렵고요. 향후 저희가 보고서에는 그 내용을 좀 많이 담을 거니까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좀 이 내용들이 분석된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면을 보시면 기관들의 특성들을 중심으로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기관들이 어떻게 이 고립된 사람들을 만날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지원을 할지에 대한 계획서를 주셨어요. 근데 계획서에서 공통적인 키워드는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주거취약 관련된 내용들이 중복적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연구 과정인데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론적인 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성들을 조금 보는데요. 다 설명하지는 않고 제가 중요한 키워드들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요인과 지역사회 요인, 사회적 고립을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강화시키는 요인들,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적 고독사를 얘기하면서 사회적 고립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고독사를 사회적 고립의 치명적인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고립에 좀 저희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각 요소들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갖고 있다라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염증 수치가 높다든가 당뇨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계층들과 오버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요인과 또 지역사회 요인으로 구분해서 검토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요인은 주로 건강 정도가 심각하다든가 인지 상태에 저하가 있다든가 만성질환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고립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요인으로는 지역사회의 관계망이라든가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지역사회가 취약계층들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 슬럼 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고립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선행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 고립의 내용으로는 사회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고립 그러니까 관계 해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망이나 외부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회적 고립으로 정의하기도 하고요. 또 공간적인 고립, 장소로부터 고립을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장소로 확장된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문 밖을 나가지 않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가 바로 그런 사례일 겁니다. 이런 고립의 개념들도 있습니다. 이동성, 특히 많이 이동하는 사람이 관계망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고립된다. 정주의식이 없는 경우 고립된다. 와 관련된 연구도 있고요. 주거 취약하는 경우, 특히 최소 주거 기준이 1인 기준으로 14제곱미터인데 이런 경우 주거 취약한 경우가 더 고립된다. 주거비를 과부담하는 경우 더 고립된다.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노숙과의 연관성, 그다음에 지진 지역의 고독사 문제, 폭염이 주거 취약계층에게 크게 영향을 미쳐서 고독사했다라는 어떤 이런 미국의 사례,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요인들을 쭉 이렇게 검토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이 고립에 영향을 미쳐서 치명적인 상태로 만들고 고독사에 이르게 되는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보 부족과 관련된 사안들이 최근에 우리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성북 네모녀 일가족 사망 사건이라든가 관악구 탈북 모자의 경우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아니면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뢰가 부족해서 관련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극단적인 문제들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위험군을 이론적으로 가설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을 때 고위험군으로 저희가 보는 계층들을 더 찾기 어렵고 더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들로 잡았습니다. 실제로 공적 지원을 하는 만성 문제형이라고 생각하는 고위험군이 아니라고 분류한 사람
사람들은 수급자라든가 기존의 수급자들 중에 관계망이 조금 취약한 사람들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제가 세모 영역으로 이렇게 강조한 영역이 바로 고위험군인데 그 영역이 실제로 공간에 고립되어 있기도 하고 정보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낙인감이 높아서 실제로 공적 지원 체계라든가 사적 지원 체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하지 않는 그룹, 이런 그룹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마도 낙인감이 높고 이런 지원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고 거절을 주로 하시는 분들 하면 연상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오히려 저희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검토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저희가 고위험군을 일단 정의를 했습니다. 단 이분들 중에서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 분들이냐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요인 변수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공동화 지역입니다. 공은 비공짜, 재개발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들로 해서 지역이 공동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집합주거, 특히 이제 임대주택의 경우 특히 이런 요인들이 될 수 있고요. 비주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텔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고시원이나 쪽방촌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이 지역사회 요인 변수에 해당하는 주거적인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공간 고립이 높고 정보 고립이 높은 분들을 저희가 고위험군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위험군 영역에 들어있는 표현들을 좀 보시면 낙인감이 높고 청년, 중년, 장년에 해당하며 지원 체계가 없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은둔하고 살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경험적인 저희의 근거로는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만나면 성공하는지를 이번에 12개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 위험군의 특성은 저희가 선행연구에서 과정으로 적어놓은 거니까 한번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바로 이 영역이 이제 올해 사업에 참여하신 기관들이 각각 어떤 기관들이고 그 기관들이 어떤 전략과 어떤 대상에게 사업을 했는지를 모형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일단 많은 기관들이 복지기관이었습니다. 그 지역사회 복지관은 지역사회를 통해서 일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고 이러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시죠. 임대주택에 있는 복지관도 있었고 비임대주택에 있는 복지관도 있었습니다. 그 기관들이 주로 주민들의 협력을 통해서 발굴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그 다음에 주민과 협력을 하는 것은 기본이 돼 그 협력을 주로 기관과 연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폭넓은 다양한 기관들과 연대 체계를 만들고 그 체계를 통해서 같이 발굴하고 같이 지원하는 이런 방식의 기관 연대 발굴 전략도 있었고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독특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청년수당을 받는 대상들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수치적으로 증명하고 그들 중에 위험군들 50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이런 모형을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립이 출현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위험 집단을 추리고 거기서 대상 집단을 추리고 직접 만나서 접촉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초점 집단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에 굉장히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변화들을 좀 반영해서 각 기관들의 사업 수행 내용들을 조정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어떤 전략들을 마련하신 거와 다르게 4차례에 걸쳐서나 계속 사업을 수정하고 변경하는 과정들을 거치셨습니다. 굉장히 기관에서 어려워하셨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대상을 초점화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면서 대상을 수정하기도 했고 확장하기도 했고 더 좁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만나는 과정에서 실패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해야 하기도 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상, 지역, 전략을 조정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합 행사가 불가했고 거리두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을 통해서 조직해서 활동을 하는 방식이 소규모화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안 하거나 아니면 좀 지연되거나 소규모화하면서 직원들이 직접 활동을 하거나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접촉을 하고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전담 인력과 담당자의 활동폭이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별로 어떻게 지역을 초점화하고 대상을 초점화하고 그 다음에 발굴 전략을 정리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나온 것 같습니다. 복지관이 임대
아파트 주택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대 아파트 지역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 아파트 외에 지역에 있는 취약 주거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기관들도 있었고 임대 주택만을 집중해서 사업을 하는 지역도 있었고요. 특히 이번에 뒤에 이제 사례에서도 보시겠지만 금천누리 같은 경우는 가산동이나 독산동에 취약 주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하시고 대상을 초점화할 때도 청중 장년을 하고 또 알코올 의존하시는 분들에 대한 접근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특성들이 보이는데요. 또 하나 갈산복지관과 부성복지관의 경우는 부평산업단지랑 익산의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공동화가 일정 정도 일어나는 산업단지들이 있고 그래서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변화, 노동자들의 변화 이런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원룸이나 고시원, 모텔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조금 종합적인 조사와 접근을 총체적으로 하셨고 이 기관들 같은 경우 노동자들이나 실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접근을 하다 보니 정말로 새로이 만나는 사람들을 다 만나야 하는 기관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거 밀집 지역이었기 때문에 노후주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접근을 하셨는데 이런 기관들 같은 경우 기관이 단독적으로 이 발굴과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관 연대 방식의 사업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창포복지관 같은 경우는 포항이기 때문에 흥해 지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파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접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우리 복지기관에서 항상 익숙한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지역을 특정하고 이렇게 지역을 초점화하는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초점화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을 좀 더 잘 만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의 전략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성과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성과를 뭘로 정의하고 그다음에 성과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할지 이제 고민하면서 양적 질적인 방법으로 성과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성과를 어떻게 봤냐면 고립 위험자들에 대한 대응하는 과정을 구조화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상세한 접근 과정들을 체계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의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지역적인 특성별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초점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료조사는 각 참여하는 기관들에게 참여기관의 발견자의 특성, 그 다음에 발견자를 추천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추천 시 주요 문제는 무엇이었고, 거부를 한 사람이면 거부한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거부에 대한 대응은 무엇이었는지, 발굴이 됐는지, 발굴한 사람들의 필요 욕구나 자원 연계는 어떻게 됐는지 관련된 내용을 주로 조사를 했고요. 그 내용을 각 단계별로 제가 정리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제 사업 추진 성과를 이 표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표를 정리하면서 제가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은 특성별로 두 가지를 분류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기관들은 무려 12개의 기관들이었는데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들이 모두 달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만나야 하는 고립된 사람들의 특성을 크게 두 가지로 그 위험 집단의 특성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그것을 지역과 연관시켰습니다. 한 가지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집단이었어요. 어디서 사는지, 그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리스트나 연령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집단은 주로 아시다시피 임대아파트 지역, 특히 LH공사를 통해서 명단을 받을 수 있거나 주민들을 전수조사할 수 있어서 관련된 데이터가 있는 경우가 바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집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웠고 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던 지역인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 집단이 바로 초점 지역이 고시원이라던가 원룸이라던가 여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노후 주거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익명성들이 높았기 때문에 훨씬 지역사회와의 관계망도 낮고 고립 문제들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집단이었습니다. 참여한 기관들의 특성에 따라서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그 집단별로 어떻게 각각의 준비, 발견자의 특성, 그다음에 발굴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단계별로 특성들을 조금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2개 기관들이 1년 동안 참여하면서 지금도 늘어나고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조사할 당시에까지는 889사례 정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이 되었다는 것은 아직 발굴 전 단계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과정을 좀 더 정교화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발굴되기 전까지 지역사회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들이 위험해요 라고 소개받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889건을 소개받았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발견이라고 정의했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경우는 전체를 보시면 이제 발견자의 익명성이 중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집단의 경우는 한 371건이었고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집단이 518건이었습니다.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집단을 천이상 익명성이 중간인 집단이라고 부를 건데 익명성이 조금 낮은 집단 같은 경우는 남성이 32%, 여성이 10%였고 익명성이 아주 높은 집단의 경우는 남성이 46%, 여성이 12%로 남성이 더 높았습니다. 발견자를 보시면 발견자가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 이들을 발굴할 때 누구를 활용할 것인가에 힌트를 주는 영역입니다. 누가 추천해줬냐라는 겁니다. 주로 지역사회 기관이 30%, 그 다음에 건물 관리인 25%, 훈련된 봉사자 13% 이런 순위였는데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한 경우도 8%에 이릅니다. 익명성이 조금 낮은 집단의 경우는 지역의 기관, LH공사나 동주민센터에서 더 많이 추천하고 직원이 추천하고 이렇게 실제로 리스트를 알 수 있는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더 궁금하고 더 탐색해야 하는 이 익명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는 주로 건물 관리인이 추천을 한다던가 25%, 훈련된 봉사자가 추천한다던가 11%, 본인이 직접 내가 신청해서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7.8%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발굴과 발견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지를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추천을 받은 이유는 가장 많은 이유가 일단 총합을 보면은 건강이 22%, 두문불출이 13%, 술 또는 생활습관이 7%, 임대료를 못 내서가 5%, 기타는 전수조사나 기타 1인 가구에 해당돼서 전수조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천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대체로 익명성 중 그룹에 다 해당하는 경우였습니다. 익명성이 높은 지역 추천된 이유를 한번 보시면 건강상의 이유가 20.5%,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 사람 너무 궁금하고 걱정된다라고 해서 두문불출하기 때문에 12.9%, 술이나 생활습관 6.2%, 임대료 연체가 4.7%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발견을 하기 위해서 추천을 해준 사람들을 최초로 접촉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직원이 접촉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이 익명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는 봉사자를 활용하는, 이건 이제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사례를 향후에 이제 들을 텐데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사례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봉사자가 많은 겁니다. 자원봉사자들과 직원이 같이 최초 접근을 하고요. 직원의 비율이 훨씬 높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직원들이 최초 접촉이 훨씬 더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이 사람들과 계속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몇 회 정도의 접촉을 통해서 발굴이 되었는지를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많은 경우는 33%는 한 번 정도의 접촉을 통해서도 발굴이 되지만 그 다음 14%를 이룬 것은 8회 정도의 접촉을 통해서 발굴이 된 경우입니다. 여러 번 노크를 해야지만 발굴이 될 수 있다라는 사례들을 저희가 이렇게 극명하게 볼 수 있었고요. 특히 익명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는 8회 정도 방문을 했을 때 발굴이 되는 경우가 13.8%, 6회가 5.2%, 이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크를 하고 방문을 해야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고 접근이 가능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극명한 어떤 비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발굴 전에 이 발견 단계와 함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가 거부 단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청장년, 중년층 1인 가구 경우는 남성의 경우 특히 거부하는 사례들이 더 많습니다. 자기 낙인과 제도에 대한 낙인감들이 아주 높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이런 거부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집단의 경우는 126건이었지만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집단에는 352건이나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거부 사례가 많다는 것은 이 접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부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라는 걸 암시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거부한 사례들이 위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부자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향후 좀 더 돼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거부하는 사람일수록 더 극단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본다면 이들에 대한 대응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계획이 향후에는 조금 더 치밀하게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부 대응을 누가 대응했냐, 어떻게 대응했냐 이런 것들로 조사를 해본 결과 자원봉사자가 안부 확인하는 경우가 32.6%였고 연락처를 남기는 정도의 홍보하는 경우가 한 30%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익명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는 연락처를 안내하고 홍보물을 그냥 부착하고 계속 홍보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직원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거나 수시 확인하는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종료가 아니라 계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굴되는 경우가 전체의 22.7%가 이제 발굴이 됐는데요. 그 사람들을 보면 익명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비슷비슷하게 이제 발굴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과정별 추이를 좀 분석하기 위해서 발견 단계
단계, 그다음에 발굴 단계로 이어지기 전에 수용하는 단계, 거부하는 단계는 제가 조금 이후에 설명을 하고요. 수용하는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전체 발견한 건수와 그다음에 수용한 건수, 발굴된 건수를 보면 발견에서부터 수용까지 굉장히 기울기가 급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89건이 발견되고 441건이 수용된 것을 보면 반 정도 이상은 수용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고 거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발굴되는 단계까지 또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익명성이 높은 집단과 익명성이 낮은 집단을 비교해 봤을 때 익명성이 높은 집단이 발굴에서 수용까지의 기울기가 훨씬 더 급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이 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집단에 저희가 더 주목하고 이 집단에 어떻게 해야지 좀 더 다양한 대응 방안이 나오는지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발굴 위험군들, 우리가 지금 발견한 분들의 어떤 특성들을 좀 살펴보면요. 주로 남성이 많이 추천되었고 50대, 60대, 익명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부자의 특성을 보면 주로 남성이고 50대였고 거부한 이유는 아직은 괜찮다. 노땡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노땡스는 나는 아직 괜찮다. 일하면 괜찮다. 다른 사람 도와줘라. 이런 표현의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땡스의 영역에서는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남성들의 경우는 필요할 때 내가 연락하겠다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 사인은 실제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부의 사인 중에 하나의 유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패턴들을 보면서 거부의 특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연령별로 거부의 특성별로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립 위험군을 발견하기 위한 대응 내용으로 현황들을 분석하면서 내용들을 조금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체계를 잡은 것은 고립 위험군을 발견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어떤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를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아까 그 단계별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고 많은 컨텐츠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오늘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만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고 향후 이 자료를 조금 더 읽어보시면 내용들이 충분히 파악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립 위험군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지역사회에 이들을 발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체계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에도 김신열 교수님이 얘기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넘어가고요. 최초에 발견해준 사람들에 대한 목록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설명되지 않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직접 신청하기 위한 방법들도 강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장년이면서 자존감이 낮고 거부감이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편함을 만든다던가 광고를 한다던가 직접 신청하는 양식을 만들어서 배포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식들이나 아이디어들이 활용되었습니다. 또 하나 사업을 매개로 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사업기관들이 많이 활용한 방법인데 반려식물을 배포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접촉한다던가 자원봉사자와 수다를 떨 수 있는 매개 물품을 통해서 함께 뭔가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한다던가 청년수당을 지급하면서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위험군을 발굴한다던가 주택과 관련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거나 관련돼서 상담을 할 때 고립에 대한 위험군들을 발굴하기 위한 필터링을 한다던가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주민상담 사업을 통해서 카페나 교회나 성당에서 상담을 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거부를 어떻게 수용으로 유도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 사업에서 핵심적인 내용인데 많은 컨텐츠들을 제가 이제 연구보고서에 실을 테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제가 지금 소개하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문고리 대화와 모니터링입니다. 문 밖에서 목소리로 안부를 묻고 쪽지를 계속 붙여서 어떤 사인을 주고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소통과 모니터링입니다. 온라인으로 카카오 채널도 있고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하는 정기 안부라든가 소통을 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상담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타 일자리 정보, 금융상담, 심리상담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도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발굴 대상에 대응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게 진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이 내용들이 아주 폭넓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참여한 기관들이 많이들 참여한 방법을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립 위험군에 대한 접근 목표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거였습니다.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이 고립위원군들에 대한 접근 목표가 너무 갑자기 술을 끊는다던가 급격하게 달라진 목표를 만들게 되면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접근 가능한 목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가 같이 목표로 추구했던 방향은 이런 겁니다. 일상의 회복, 식사를 하고 거닐고 햇볕을 받고 활동을 하고 사람들과 그래도 대화를 나누는, 대화를 안 나누더라도 식사라도 하는 이런 어떤 일상을 회복하게끔 하는 것. 두 번째, 점진적인 변화. 변화의 씨앗을 조금이라도 찾으면 되게끔 하는 것. 지속적인 관심 정도로 접근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통합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실제로 임대료를 지원한다던가 병원비를 지원하다든가 긴급 지원을 해야 되는 사례도 있었고요. 후원을 한다던가 일자리를 연계하고 공공주거를 연계하거나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연스러운 직접 관계. 식사와 상품을 준다는 것을 매개로 해서 상점의 주인이나 상품 가게의 주인과 함께 관계를 형성하게끔 하는 방식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도 했고요. 고립 경험자 간의 멘토링 한다거나 직원 상담을 하는 방식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자연스러운 간접 관계 형성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식사 쿠폰, 상품 쿠폰을 배부하는 겁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쿠폰을 썼는지 정도를 확인하면서 이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구나를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였습니다. 내지는 온라인 소통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접근도 실시하였습니다. 또 하나, 고독사 발생 시 대응도 저희가 조금 시도는 했으나 왕성하게 이루어진 사례는 아닙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몇몇 기관은 실무자가 직접 방문했던 분이 고독사하는 사례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긴급하게 잘 조치한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그런 경우 어떻게 현장 조사를 하고 무엇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을 조금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랬을 때 우리가 실제로 지역사회에 확장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같이 정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향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아서 올해 사업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지역사회 협동장례 이런 것들도 추천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 영역입니다. 기관이 사업해 주신 것을 가지고 성과를 정리해 봤고 이것을 가지고 내년부터 해야 될 모델을 확산하는 모델로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걸 이제 향후 사업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성별로 어떻게 접근한다에 대한 개요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산 모델을 도출할 때는 고위험군을 앞에 설명한 것처럼 두 가지 특성으로 정의해서 세분화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익명성이 높은 지역, 주거 취약계층이라던가 비주거에 사시는 분들, 지역적으로 공동화된 지역, 이런 지역을 초점화해서 하는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사람과 기관이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거부에 대해서 대응을 할지에 대한 맞춤 지원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익명성이 낮은 지역의 지역사회의 고립위험군에 대한 대응인데요. 이 지역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리스트가 확보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임대 아파트, 기타 여러 가지 공적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들을 조금 더 정교화할 수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는 대상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장애인 영역이라던가 다문화 가족이라던가 탈북 이주민이라던가 이런 분들에 대한 대상들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에도 설명하셨던 것처럼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 그다음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발굴 과정에 대한 노하우 체계 마련,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이 네 가지 목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가 단계별로 정리했는데 이 내용은 내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역에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단계별로 소개를 한다라고 보여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확산 모델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발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굴의 전 단계인 발견과 그 다음에 거부에 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안을 마련해서 사업 계획으로 작성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행기관 내부에서도 사전에 지역을 탐색하고 자원을 개발하고 주민을 조직하고 개별 상담하고 사정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 운영을 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됩니다. 복지관이나 기관에 있는 전담 인력, 새로 채용되는 전담 인력 한 사람으로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새로운 대상을 만나기 위한 지역을 탐색하고 개발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접근하는 것이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연구는 기초선을 마련한 연구이고 향후 이제 사업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속
살을 붙이셔서 관련돼서 조금 더 정교한 노하우들이나 전략 체계들이 마련된다면 고독사 위험 고립 가구를 위한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대안들이 좀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에 참여해 주신 현장의 12개 기관의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연구 과정을 통해 보다 고위험군 발견을 위한 대응 내용을 저희가 좀 더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팁을 드리자면 이후에 2부에서는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2부에서도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사업 진행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하고 또 고생이 많으셨던 저희 전담 인력 분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그걸 연구한 연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대구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영준 교수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영준입니다. 저는 앞서 송인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이어서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신 전담 인력분들이 경험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입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실적 역량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둬서 실적 연구를 통해 가지고 핵심 실천 역량들을 한번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어떤 개입 과정에 따라서 실천 역량들 뿐만 아니라 포괄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이 뭔가, 그래서 요 결과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행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까 몇 가지 제언을 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연구 목적은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인력의 어떤 실천 역량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용을 한번 도출해보고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전담 인력이 12개 기관이었기 때문에 모두 12명이었고요. 성별 비율은 남자가 7명, 여성의 경우가 5명이었습니다. 경력은 사실 좀 1년 미만이 많았는데 평균 한 27.6개월, 그리고 전담 인력에 참여한 분들의 어떤 평균 연령은 29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젊은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는 8월 달에 한 달 정도 개별 인터뷰하고 포커스 그룹을 한 3회 정도 실시했고요. 짧은 어떤 인터뷰 과정에서 이제 담아내기 못했던 실천 경험에 대해서 주 1회 정도 성찰 일지를 한번 작성해서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1인당 한 8회 정도, 8개 정도의 성찰 일지를 받아서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분석은 실록을 작성한 다음에 실정 연구 자료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개입 과정과 실천 역량, 그리고 핵심 역량, 지원 방안. 크게 봐서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표가 분석 결과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해야 될 내용은 개입 과정에 따라서 필요한 실천 역량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실천 과정하고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사회복지사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떤 실천 역량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처음에는 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가 기간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려웠던 경험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사업의 로드맵을 구축하는 과정, 이 과정이 녹록지 않았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전담 인력은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한 분이셨기 때문에 물론 기관마다 여러 가지 팀을 구성해서 협조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개인 혼자 이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 틀을 사실은 이제 기획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도 있었고 실천 과정들을 이렇게 통합하는 작업들이 실천가들이 그 초기에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 아니었던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기도 한데요. 이 사업의 주 클라이언트들이 살고 있는 거주 공간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가장 먼저 필요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사실은 여기에 전담 인력분들이 지역사회를 발이 닳도록 이렇게 탐방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간 내에서 협력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본 전제라고 할까요? 그래서 기간 내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팀원들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실천 기술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번 기간 내에서 버팀목을 한번 만들어 본다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접촉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본격적으로 사례를 발굴하고 그 발굴된 사례와 그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겠지만 특히 이 사회적 고립 가구의 클라이언트들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게 정말 형식적인 만남이라든가 공식적인 만남보다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만남,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되는 분들이 다양한 과정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사회적 고립 생활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이 판단을 좀 보류하는 이런 것들도 일종의 실천 역량이 아닌가. 그래서 비심판적인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도 클라이언트하고 공감해주고 소통하는 능력, 공감과 소통 능력을 통해서 사회적 고립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 부분은 클라이언트 중심의 어떤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실천 역량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들을 이렇게 발굴하는 과정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무엇보다도 거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로 이렇게 개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클라이언트든 또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어떤 이런 태도로 우리가 연결 고리를 놓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례를 발굴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한다라고 했는데, 이 과정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사업의 목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고립된 사회생활 안에서도 어떤 클라이언트든지 다 강점이 있고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고립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자생력을 키울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어떤 사회복지사들이 개입을 해야 되는 어떤 실천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개입을 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할 때는 특별히 개별화 전략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이 사회적 접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든 자생력을 키워서 지역사회 내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목표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실천 역량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살아가시고 계시는 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생력을 갖고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그래서 또 무관심이라든가 무기력함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참여시킬까,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할까, 여기에 대한 다양한 어떤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지역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는 직접적인 실천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면은 마지막은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여기에 좀 초점을 둬서 한 항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거는 조직화 사업하고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의 어떤 많은 팀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발굴을 협력할 수 있는 분들로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전담 인력들은 이분들을 위한 어떤 슈퍼바이저 역할도 해야 됐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발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내용들에 대한 어떤 지지적인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사회복지사한테 필요한 실천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홍보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지역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가 어떤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우리가 모색할 수 있을까, 이 부분하고 연결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게 요 네 가지 영역으로 사회적 고립 가구의 개입 과정에 따라 어떤 실천 역량들이 필요할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은 인터뷰한 내용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이 항목들을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살펴보면요. 인터뷰 내용입니다. 사업에 틀이 잡힌 게 아니라서 내가 틀을 잡아가야 되잖아요.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어떤 환경 안에서 내가 어떤 적응력을 보이느냐, 통찰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라든지 중요한 어떤 그분에게 어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는 이런 통찰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사회적 고립 가구를 찾는 과정에서 고시원은 많이 탐방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하루 종일 걷다 보니까 뭐 3만 보 4만 보 걸었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차로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찾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부동산의 어떤 소개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례를 발견했다라고도 말씀하셨고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취약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대문 하나하나 두드리면서 우리가 만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았는데, 어떤 설문조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고립감을 갖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시는지 찾아보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선도 사업이다 보니까 기초자료도 없고 선례도 없어서 무엇을 보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 참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담 인력이나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 이 사업 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담 인력분 혼자서 하기는 벅차기 때문에 기관 내에 다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팀이라든가 이런 협력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할까,
있으니까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시켜 나가는 거, 이런 것도 사회복지사들한테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홍보 전략이었죠. 홍보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머리로만 어떤 생각했던 거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괴리감이 많이 컸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결국에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발품 팔아가지고 지역사회에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 건가, 이거는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끔 홍보 전략을 맞출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대상자를 만났을 때, 사실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도 사실은 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당사자는 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거부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대상자 발굴, 그다음에 지역사회 조직화, 자원개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 라포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이런 기술이 먼저 습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사회적 고립가구를 찾는데 좀 협조를 좀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도 오히려 많이 또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의 인식 개선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시기도 하셨고요. 사회적 고립가구를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공식적인 접근 방법보다 어떤 비공식적인 접근 방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 간의 어떤 이런 협력관계라든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좀 꺼려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회적 기술 같은 것도 사실은 뭐 낮은 수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하고 이렇게 눈 마주치기도 급급한 상황들, 이런 상황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이 사업에 정말 필요한 분들이 아닌가라고 언급해 주시는 분이 계셨고요. 결국에는 이분들과 어떻게 공감 능력을 공감해 줄 수 있을까, 정서적인 공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고립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고립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고립 상황에서 자생력을 키우는 단계에서는 너무나 개별적으로 개성이 뚜렷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도 개별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개별화시키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가족 해체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직업에서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뭐 아니면 중도 탈락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계셨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도박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도망 다니시는 분들도, 피해 계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분들을 만났을 때 통합적으로 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순발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정작 도움을 드리려고 했을 때 사실 실용불능자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맞춰봤는데요. 결국에는 사회복지사가 사회적 고립가구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그때 형성되는 관계들조차도 사회적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 물론 첫 번째 대면 관계 안에서 어떤 깊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겠지만, 사회복지사가 첫 접촉을부터 사회로 그분들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복지사하고 관계뿐만 아니라 이건 확산시킬 수밖에 없다. 어떻게 확산시킬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내가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셨다, 이렇게 참가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제 지역사회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을 하셔야 될 텐데 사실은 좀 대담함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분들 만날 때 처음에는 좀 쉽게 생각했는데 좀 뻔뻔함도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요. 고시원을 방문했을 때는 이제 원장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끼리는 사실 그 지역의 고시원의 어떤 특성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협력을 끌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고시원 관리자분들하고 좀 라포가 형성되면 저희가 굳이 가서 거창하게 안 해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혹은 뭐 전담 인력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계신 분들이 발굴단으로 참여하셨는데 오히려 그분들을 많이 좀 활용을 하는 게 지역 주민들한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네트워크가 생기고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은 이곳에 누가 사는지, 그분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그마한 가게라든가 상점, PC방, 뭐 인력사무소 이런 곳에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자원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성찰일지를 조금 소개해보고 싶은데요. 고시원에 갔던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고시원에 한번 찾아가니까 왜 우리 고시원에 왔는가 태도가 좀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고시원이 좀 밖에서 보기에는 열악해 보였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 전담 인력이 그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해도 이렇게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내용의 성찰일지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전문가들이 고립 가구를 찾아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웃 사회, 그 지역 사회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관심을 가지면 우리 사회가 정말 이런 사회적 고립 가구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좀 더 가깝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성찰일지에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성찰일지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주민 발굴단을 활용했을 때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좀 적극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홍보 작업이었는데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 실제로 해보니까 우리가 좋은 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을 당연히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안일했던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의 성찰일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찰일지 작성하면서 동료들하고 서로 지지자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해서 이 전담 인력 간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일지를 작성하신 내용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는 실천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실천 역량들을 말씀드렸는데, 영역별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크게 한 4가지 핵심 전략을 한번 구분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회복지사하고 클라이언트의 어떤 관계에 기반을 둔 실천을 이 사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관계를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뭔가 변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관계 기반을 둔 실천이 이 사업의 어떤 핵심이라고 보았고요. 결국에는 자연스러운 만남이라든가 신뢰관계를 형성한다든가 동기를 부여한다든가 지역사회 내 자원을 개발하거나 타 전문직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기술이라든가 공감 능력이라든가 소통 능력이 모두 다 관계에 기반을 둔 실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이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어떤 전담 인력들은 클라이언트의 어떤 강점, 능력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지역사회 내에서 생존해 오셨을까,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둬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더 확산시키고 확대시키면 자생력을 촉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좀 개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사회복지사가 사회적인 어떤 지지망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개별화 전략을 세워야 된다. 사회복지사가 일단 관계의 시작이었다면 이 관계를 어떻게 사회적 관계로 확대시킬 수 있을까, 이런 접근 방법이 어떤 자생력을 촉진하는 어떤 실천 역량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리적 민감성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사회적 고립가구에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하는 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나의 삶에 간섭할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섭주의가 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는 좀 윤리적으로 민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클라이언트의 생활 방식이나 이때까지 살아온 어떤 신념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또 개인정보관리 비밀 보장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윤리적으로 민감한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라고 영역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찰 역량인데요.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사들의 실천 경험은 사실은 일천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사업에 참여하신 분들도 사회적 고립 가구나 혹은 고립 세대를 경험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스스로 본인은 사회적 고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자신의 어떤 신념 체계하고 어떤 가치들이 사회적 고립 세대, 고립 가구 구성원분들을 만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성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립 가구와 관련된 지식 체계가 어떤 인간관을 지향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성찰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방안을 한번 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다른 팀이라든가 팀원들이 협력을 좀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전담 인력 혼자서 하기에는 좀 벅찬 일이다. 왜냐하면 사례 관리도 해야 되지, 지역사회 조직도 해야 되지, 행정 업무도 해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력이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좀 보충을 한다든가 팀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가장 이상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이래가지고 사실은 비대면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비대면 실천 방법을 좀 개발하고 이 방법을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 고립 세대하고 소통을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고립의 어떤 과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성공
성공적인 어떤 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통 기술, 사례 관리 기술, 재정 상담이라든가 홍보 방법, 평가 상담, 뭐 정신 건강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합적 개입이다라고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관 내에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특히 전담 인력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소진 관리에 조금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행정 절차를 좀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 자체의 어떤 사업 보고도 중요하지만 기간 내에 또 실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중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사업 성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공유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2020년도 상반기 때 활동이 조금 시작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실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어떤 경험을 좀 풍부하게 담아내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연구 발표를 들으면서 올 한 해 전담 인력분들이 정말 쉽지 않았겠구나. 그리고 고민이 참 많았구나. 녹록치 않은 과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된 부분은 이따 2부 토크 콘서트 때 좀 더 자세히 듣도록 하고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실 1시간이 넘어가면 그 눈의 피로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2부의 토크 콘서트와 본사업 사업 설명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딱 10분만 쉬었다가 3시 35분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지금 진행된 이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시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사업 결과 공유 및 차년도 사업 설명회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업 설명회를 듣고자 2부부터 시청하신 분들도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2부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시부터 진행된 1부에서는 사업 소개 및 관련 연구 발표가 있었고요. 2부에서는 올해 선도 사업에 참여한 12개 기관 중에서 3개소의 실무자들과 함께 생생한 올 한 해 사업 얘기를 들어보는 토크 콘서트와 함께 차년도 사업 설명회로 진행되고자 합니다.
합니다. 그러면 2부의 시작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긴장에 떨고 있는 3명의 실무자분들이 계시고 계신데요. 최대한 안 뜨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소개를 드릴 텐데요. 금천누리 복지관의 이평아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안양시 자원보호센터의 김영훈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와주셨어요. 대구의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의 김정기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어떻게 조금 더 현장감 있게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좀 드렸고요. 그 질문에 해당하는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좀 얘기를 하면 좀 들으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러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토크 콘서트의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특성상, 환경 여건상 되게 많은 조정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기관들이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어떠한 조정 과정과 변화 과정이 있었는지 제 옆에 앉아 계신 이평원 선생님부터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저희는 사업을 처음 계획할 때는 중장년 1인 가구 분들을 포커싱해서 진행을 하고자 계획을 했었는데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준비 과정 거치면서 지역 조사를 하다 보니 저희 가산동 지역에 청년 1인 가구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디지털 단지에서 근로하시는 1인 가구 청년분들 중에 몇 년 전에 고독사 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도 알게 되었고요. 2020년도 1월 기준으로 가산동에 거주하시는 1인 가구 분들이 무려 70%, 그 중에서도 20대, 30대이신 분들이 66%에 달하는 6,500여 가구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게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을 위해서는 청년분들을 포커싱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 복지관에서는 청년분들을 추가로 계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 밑에 응답 1230개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뭔가요, 그럼? 저희가 이제 금천구에 거주하시거나 활동하시는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실제로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무려 이틀 만에 1230명이신 거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답해주셔서 청년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옆에 사진은 보면 이제 길거리의 모습인 것 같은데 저건 어떤 모습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것도 사업 초기에는 주민관계망을 조금 기반으로 해서 고립가구를 발굴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아무래도 금천누리 복지관에서는 주민관계망 사업을 4년에 걸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미 마을에서 주민을 통한 발굴 과정은 잘 작동하고 있다는 피드백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지역으로 나가고 마을을 돌아보면서 발굴할 수 있는 과정을 좀 세웠고요. 그래서 이제 가산동 내부에 있는 여관이나 여인숙, 고시원 같은 곳을 직접 방문하면서 두드리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당사자분들 만나는 발굴 체계를 새롭게 계획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직원들이 다 같이 나가서 그 지역을 살펴봤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다음은 저건 라이언이네요. 네,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많이들 아실 겁니다. 카카오 프렌즈의 라이언을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초기 계획은 앱 개발을 통해서 많은 지역 시민 봉사자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지내시는 1인 가구분들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앱을 개발하여 설치해드리고 제가 많은 희망 메시지를 드리면서 또한 그분들을 통해서 밥도 함께 먹고 많은 분들을 저희가 발굴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앱 개발이 좀 어려웠고 제가 전담 인력으로 투입되고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봉사자분들이 연령대도 되게 다양하시고 아무래도 이 어플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IT 기업이랑 업무 협약을 맺어서 카카오 시스템으로 한번 활용해보자 해서 접근이 좀 좀 접근성을 좀 용이할 수 있게 IT 기업과 협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 카카오 플러스 채널을 통해서 지역 시민분들이 직접 이렇게 고립되어 있으신 분들을 직면하고 이제 찾으셨을 때 바로 핸드폰 꺼내서 바로 제보하실 수 있게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안양시 관내 전체 지역의 1인 가구를 대상자로 선정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고 컨설팅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지원을 공적 지원을 받는 분들이 아닌 정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지내시는 예를 들면 뭐 고시원 쪽방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특히 저희 사업의 특징은 동네 이웃 주민이 직접 이웃을
발굴하는 이런 포커스로 갖고 제가 키워드를 준비한 이유는 이 라이언이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지금 많이 좀 삭막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더라도 아마 옆집에 누가 살고 계신지 요새는 잘 모르는 시대가 아닐까.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을 이웃이 이웃을 발굴하고 이웃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가족이 되어드리는 것, 이렇게 포커싱을 맞춰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안양시 하우모센터는 안양시라는 대도시를 거점으로 하시는 것도 있고 또한 네. 중간 지원 조직이다 보니 이런 IT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또 조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다음은 이제 학산복지관인데요. 저희가 네. 아마 지금 약간 사진을 넘기는 과정 속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나 봐요. 있다 생각하시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학산복지관은 영구임대 아파트 내에서 사회적 고립가구를 중심으로 이웃과 주민활동가를 매칭시켜서 다양한 일상활동과 문화활동을 이제 함께하는 그런 안전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모델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 사회적 고립가구 분들의 특성상 우울증도 심하고 그리고 대인기피증도 심하셔가지고 낯선 사람과의 만남을 굉장히 거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사진과 같이 처음에 이제 담당자와의 관계를 맺는 것도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몇 번이나 방문해서 손편지로 쓰고 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저 유도를 계속. 자세히 보면 보이는 게 저게 네네. 손편지군요. 맞습니다. 아, 문고리 걸어놓으신 손편지. 네네. 아까 연구 발표에서 8번은 찾아가서 만난다는 그 거부 대응 사례가 아마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네네. 게 아닌가 싶네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담당자의 관계는 이렇게 맺어졌는데 이제 주민활동가를 매칭시켜 드리려고 하니 또 새로운 낯선 사람이잖아요. 고립가구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또 거부감이 있었고, 일부 고립가구 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이 활동 자체를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변화를 준 게 고립가구 분들이 대면 만남과 비대면 만남을 선택하게 해서 직접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요. 그럼 저 옆에 저 술병은 너무 많은 술병이 그쵸. 있는데. 예, 고립가구 중에 알코올 세대분 집에 이제 사진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주민활동가를 모집을 했는데 주민활동가 분들이 전부 다 사실 이제 여자분들이세요. 주부분들이셔가지고 남자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데 매칭을 시켜드리려고 하니 여자 주민활동가 분들께서 이제 남성 집에 방문하는 거를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특히 또 남성 알코올 분들은 더 그렇고. 그럼 저게 네네. 지금 사회적 고립가구 중에 남성 알코올이신 분들의 집을 저렇게 네, 예. 저게 한 가구에 나오는 술병인 거예요? 그 외에 이제 박스가 10병이 더 넘는데. 있었어요. 더 있는데 네. 제가 그것만 찍은 건데.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변화를 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주민활동가 분들을 원래 한 명이 가는 걸로 했었는데 2인 1조로 좀 매칭하는 걸로 좀 바꿨고, 그 다음에 남성 주민활동가를 좀 모집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단주 모임에서 단주에 성공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모집해서 남성 알코올 세대분과 매칭을 시켜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고립가구 우리가 그동안에 만났던 분들이 아니 진짜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들, 새로운 분들을 찾다 보니까 나타나는 어려움도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남성분들 40, 50대 중장년을 또 비슷한 또래의 여성분들이 만난다는 게 사실 좀 서로 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혹시 기관 혹은 담당자분들이 주요 대응했던 방안들이 무엇이 있을지 바로 이어서 네, 학산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립가구 분들이 대면 활동과 비대면 활동을 선택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사진처럼 여러 가지 키트 메뉴판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 메뉴판 키트. 네네. 아, 네. 그래서 뭐 밀키트나 식물키트, 만들기 취미키트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고립가구가 원하는 키트를 직접 선택해서 주민활동가분들이 가지고 가서 함께 활동하는 식으로 해서 긍정적인 관계도 형성하고 어색함도 줄이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 옆에 카톡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거는? 맞아요. 아.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주민활동가분들이 직접 찾아갈 수가 없으니 저희 담당자나 사회복지사가 직접 온라인 카카오톡 채널이거든요. 그걸로 소통하면서 키트를 원하는 걸 선택해서 저희가 직접 갖다 드리고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더 나아가서 나중에 낯선 사람과의 만남을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들을 저희가 더 발굴해서 추후에는 그분들과 매칭시켜서 활동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완전 맞춤형 지원이 아니었나 네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똑똑하고 있는 사진이
수준인가요? 네,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자원봉사자 분들, 특히 지역을 잘 알고 계시는 지역 전문가 분들과 함께 대면 2회, 비대면 3회로 해서 총 5차례에 걸쳐서 저희도 추석 맞이해서 밀키트 갖다 드렸고 손편지 2차례 해서 드렸고, 저희는 좀 다르게 손편지와 함께 이분들이 직접 쓰실 수 있는 마음의 편지까지 키트랑 꾸러미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해드리고 만남 시도를 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직접 회신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의 편지. 지금 마침 회신이 아, 마침. 네, 60개 정도. 와, 그렇군요.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열심히 뛰고 봉사자분들과 함께 감격하고 같이 눈물도 흘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일단 내용을 뭐 미담 사례로 사진을 혼자가 가져오시지. 다음에는 네, 그렇게 네. 사진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미담 사례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어둠과 이런 경제의 늪에 홀로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지내지만 봉사자분들, 이런 시민분들이 저에게 관심을 주시고 끊임없는 그 사랑과 진심을 전해줘서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래서 열심히 네. 살아보겠다. 그리고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좀 이색 프로그램인데 이웃과 마음을 함께 있다. 마음의 라디오도 진행을 해서 1인 가구분들과 봉사자분들 그리고 고시원 원장님까지 모셨어요. 이때. 아까 말했던 그 네. 키맨 고시원 원장님이요. 예, 이제 3명이서 이렇게 DJ를 해서 이분들이 써주신 편지도 읽어드리면서 공유를 하고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저희 봉사자분들이 쓴 편지 내용도 공유를 하고 헬스케어 IT 기업과 협약해서 만든 그 카카오 채널로 총 310명을 지금 현재 제보를 받았고 이 310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적 특성과 맞게 또 진행되는 부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카페인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이제 복지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복지 사업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관련 정보가 좀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1인 가구 청년분들이 많이 오시는 카페, 그리고 PC방 이런 곳들과 이제 사장님들과 협력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좀 머무르면서 오가시는 1인 가구 분들 이야기도 좀 듣고 금천구 내에 있는 청년 활동 기관에 방문해서 청년 활동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1인 가구 청년분들이 복지관까지 올까 이런 것들도 조사하고 1인 가구 분들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고립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알아보는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아무래도 복지관이 그동안에 어르신이나 만나왔던 분들이 아닌 청년 세대를 만나다 보니 그 과정 속에서 청년들이 자주 가는 곳에 대한 방문이 좀 이뤄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은 올해를 보내면서 내년도에는 좀 이런 사업에 좀 더 주력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계획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진에 보시다시피 하이파이브와 이어달리기입니다. 저희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이웃분들을 찾으시고 제보를 하신 분들이 약 310명이 계십니다. 저희 센터가 느끼기에는 이분들에게 직접적인 사례 관리를 못 해드릴 뿐더러 저희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주로 민간 지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안양시의 관내 복지기관 전체와 업무 협약을 맺을 계획을 하고 있고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기업들과 협력하여 민간 지원, 공공 지원까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이어달리기의 뜻이 각자 맡은 파트를 달려도 결국 끝은 완주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양한 기관들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1인 가구분들께 드릴 수 있기 위해서 만전의 준비를 다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네, 김영호 선생님은 전담 인력이라 하기는 거의 센터장급 같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기관의 비전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안양시에 있는 다양한 복지기관들과 네. 또 협업하는 그 체계를 이뤄가는 게 아마 내년도에 또 주된 계획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은 이거 이평원 선생님인가요? 네, 사진이 좀 늘어져서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올해 이제 카페나 PC방, 편의점 같은 곳 방문하면서 지역 사장님들이랑 이야기 많이 나누고 고립가구 사업에 대한 의제를 공유하는 과정을 많이 거쳤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좋은 구실로 활용해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아울리치 구실을 찾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당사자들을 만나는 과정을 좀 찾고자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문기관이나 의료기관을 통해서 발굴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게 계획 중에 하나였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금 방문하는 것도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아직 좀 사업 기간이 남았으니까 마무리까지 잘하면서 다양한 발굴 체계들을 시도해보고 올해 잘된 발굴 체계를 내년부터는 조금 더 강화해서 중심으로 잡고 좀 시도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2021년 계획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청년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주변에 지휘체계들을 좀 만나는 과정들이 조금 내년에는 더 확산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청년센터라든지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른 지역 안에서도 좀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거는 뭘까요? 어떤 내용을 담아주신 걸까요? 네,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이웃 네트워크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웃과 주민 활동가분들의 그런 안전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 주민 활동가분들에 대한 관리 및 지원과 이웃 관계망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주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주민 활동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모집 확대하고 남성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는 그렇죠. 거죠? 남성분들 네. 적극적으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도 진행하고 고립가구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가까운 곳에서 안부를 확인하고 어려움을 바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이웃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이웃분들을 많이 모집해서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그림은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 과정에서 많은 고위험 세대들을 발굴을 했는데 거기에 중위험 세대들도 많이 발굴이 됐었어요. 고위험뿐만이 아니라 네네네. 네,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그런 지원 체계나 이런 거는 계획이 없었는데 언젠가는 고위험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위험 세대들에 대한 관리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 21년 주된 계획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본 사업을 관련해서는 사실 고위험군의 대상에 좀 초점화된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위험이하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금방 고위험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저희가 놓치지 않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너무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사업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이 사업을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들에게 1년 먼저 시작하신 선배로서 줄 수 있는 팁이 무엇이 있을지 네, 좀 이 사진은 뭘까요? 네, 이 사진은 저희 기관에서 이제 중장년 1인 가구 분들하고 진행하는 자조 모임 우루사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촬영한 사진이고요. 처음 사업 시작하면서 이제 만성 질환이신 분들 그리고 알코올릭이신 분들 하물며 중장년 남성분들을 만나는 것도 저에게는 좀 낯선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중장년 남성분들을 만날 일이 많지는 않죠. 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가 만나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당사자분들에 대한 지식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고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래도 익숙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제 발견하고자 하는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존에 해왔던 그런 사업이나 뭐 노인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새롭게 청년, 뭐 중장년 이런 분들에게도 좀 초점을 가지고 새로운 당사자를 만나고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동안에 만나지 않았던 사회적 고립각을 찾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아까 그 유현주 교수님 발표도 있었지만 자연스러운 관계를 만나는 것들에 대한 실천 이것이 또 향후에 계속 진행되는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은 누구의 손가락인가요? 네, 저희 센터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사진입니다. 물론 제 손가락은 아닙니다. 저는 네. 제 손가락은 아니고요. 저는 두 가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걸 시청해주신 많은 기관분들이 연령대가 어느 정도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답이 없는 제 일생의 일부분에 지나가는 경험이라고 생각하면서 밥 먹을 때, 잠잘 때, 이동할 때, 화장실 갈 때 항상 고민을 했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카카오톡 열어서 카카오 시스템이 아니고 카카오톡으로 바로 이렇게 남기고 이 25의 이 일생의 한 부분에서 고독사 예방 사업이라는 이 부분이 내 삶과 녹여내야겠다.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라디오, 온라인 화상 강의 뭐 다양하게 했었습니다. 고시원 현장 조사도 76개를 저 혼자 봉사자분들과 열심히 다니고 성실함과 노력 그리고 긍정적이고 뭐 감사한 마음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너무 진부하잖아요. 그래서 넣지 않았고 그리고 마지막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VVV 아시는 분들은 카이사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근데 저는 이거를 VVS로 바꾸고 싶습니다. 지금 젊으신 분들도 보실 텐데 저처럼 이제 앞으로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분들 지금 음악계에서 VVS라는 음악이 되게 지금 핫하거든요. 이 VVS라는 또 이 뜻을 해석한 뮤지션이 왔습니다, 봤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삶의 일부분이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업을 해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되게 막연한 책임감, 그런 막중함을 가지고 너무 좀 그런가요? 이게 지금 팁이 너무 좀 그런가요? 네. 네, 저는 이렇게
팁을 드리고 싶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진심을 다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네. 이 사업을 수행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비장한 말씀이어서 그 다음에 준비하신 지금 학사 선생님이 굉장히 걱정이 되실 것 같긴 하지만 이건 뭐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자원을 연계하고 지역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선돼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사회복지사와 고립가구와의 신뢰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유영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사의 신뢰관계가 먼저 형성돼야지 사회적 고립가구 분들이 사회적 관계도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니 담당자와의 신뢰관계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일이 좀 수월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접촉이나 발굴 단계에서 절대로 이제 급하게 다가가서는 안 되고 시간을 갖고 천천히 다가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차분한 말투와 뭐 단정한 복장 이런 것도 기본이고 그분들의 상황과 생각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그분들의 존중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어떤 정확한 자원을 연계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사회복지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말씀을 드리면 신뢰관계가 좀 형성이 되더라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나면은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고립가구 분들도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마무리 멘트로 제일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약간 관계의 본질에 집중하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세 분의 얘기가 다 그 맥락 속에서 있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토크 콘서트는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실제 사업을 이끌어 가셨던 분이라서 앞서 발표된 연구의 다양한 사례들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간 내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 해 사실 주민 만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테고 지역에 더 숨어있는 사회적 고립가구를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게 참으로 힘든 과정이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얘기가 지금 나오신 이 얘기가 앞으로 본 사업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토크 콘서트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토크 콘서트 진행이었고요. 이어서 마이크는 내년부터 진행될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 사업 설명회를 진행해 주실 사랑의 열매 이영주 팀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회 진행할 테니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 사업의 본사업 사업 설명회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사랑의 열매 배분기획팀장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생방송 영상이 조금 끊어지면서 불편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된 상황이어서 당초 저에게 배정된 시간이 30분이었는데요.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사업이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 설명회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의 구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모금회가 2019년에 기획하여 2020년 2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선도 사업으로 1년간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12개의 수행기관과 서울시 복지재단과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지금 공모가 진행 중인데요. 공모를 거쳐서 선정된 기존 기관과 또 새로운 기관들과 함께 2021년 2월부터 3년간 본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본사업은 이 3년 동안 진행될 본사업이다라고 알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고문을 내면서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 굉장히 자세하게 좀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앞서 연구와 또 실무자 선생님들의 토크쇼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사회적 고립은 취약한 개인의 문제이고 또 올해 닥친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험의 증가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가족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가 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조금 더 공적인 돌봄이라든지 공적인 지원 체계들이 좀 필요하게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경제적이나 사회적, 신체적으로 취약한 분들일수록 더 고립되는 특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독사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마주하는 극단적인 결과인 것이고 이 고독사에 이르기 전인 사회적 고립 상태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고립 가구를 발굴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부분으로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것들이 있고요. 가깝게는 일상의 회복을 지원해서 사회적 고립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은 이제 만나지 않았던 분들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힘만으로는 아마 진행되기가 어려울 텐데요. 지역 주민이나 복지기관 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고립가구에 대한 발견과 발굴, 연계, 지원 등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길고 좀 낯선 용어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고독사,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해서 합의된 정의들은 없지만 이 사업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신청하실 기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정의들을 좀 마련해 보았습니다.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우리 사업에서는 2016년에 발표된 서울시 고독사 실태 파악 및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른 이 정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막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던 분이 홀로 임종기를 거치고 사망한 후 방치되었다가 발견된 죽음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보자면 3일 이후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회적 고립가구라고 하는 것은 3가지 정도에 있어서의 고립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누군가와 떨어져서 혼자 지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상호작용이 없는 관계의 고립, 그리고 정보 고립으로 인한 고립에 이르는 경우들, 폭넓게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1인 가구가 사회적 고립 가구의 가장 큰 대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1인 가구의 비중이 적지는 않으나 저희가 선도 사업을 통해서 만난 분들을 보면 비단 1인 가구만이 대상이 되지는 않아서 꼭 1인 가구여야 한다라는 제한은 두시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내용인데요. 저희가 선도 사업 때는 실은 기관들이 자유롭게 사업 계획을 정하고 그것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것들로 사업 내용을 구성하시도록 했지만 본 사업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선도 사업의 결과들을 좀 반영해서 사업 내용을 5가지 정도로 구성해 주실 것을 공고문을 통해서 요청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립가구의 유형을 설정하는 것, 두 번째는 발굴 기반 조성을 위한 활동이나 서비스들을 계획하시는 것, 세 번째는 발굴 방안들을 수립하시고 이 과정에서 대상자분들이나 참여자분들이 거부하실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고민들을 담아내시는 것, 그리고 이후에 발굴로 연결된 분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별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것, 이 5가지 영역에서의 계획 수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기관의 서비스 참여자가 아니셨던 고립가구 발굴이 중점적인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실은 사업을 신청하시기 전에 기관 차원의 어떤 면에서는 결의가 있어야 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을 같이 하게 되실 기관 단체들의 경우에 부여받은 역할이나 만나고 있는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발굴에 관한 여력이 좀 있으실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판단이 좀 되셔야 되는 부분들이 사업을 계획하시기 전에 좀 선행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이 5단계에 대해서 각각이 이제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고립가구의 유형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연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가구와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가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 특성이나 사회적 이슈에 기인한 고립가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분들을 먼저 만날 것인지 3년 동안 어떤 분들까지도 만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범위를 좀 설정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고립가구부터 시작해서 2차년, 3차년으로 갈수록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가구까지 확대하겠다 하는 계획들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실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들을 적어드리긴 했지만 모든 활동을 다 해야 하거나 혹은 이 정해진 것만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생각이나 계획들을 덧붙이셔서 조금 더 풍성하게 계획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고립가구의 발굴 기반을 조성하는 것인데요. 이 발굴 기반 조성이 실은 이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참여자와 관련한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 고립자 발굴과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 기타 필요한 활동들 이제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비고로 달아드린 고립가구 유형에 적합한 네트워크 구축과 발굴, 운영이 필수라고
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저희가 앞서 이 사업이 만나지 않았던 분들을 만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만났던 주민분들의 도움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 사업을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고시원이나 원룸 관리자분들 그리고 지역의 편의점이라든지 반찬 가게라든지 이런 고립 가구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가게들과의 상점 네트워크를 통한 발굴 그리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관과의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을 해나가시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핵심 참여자 관련 지역 실태 파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일 수도 있지만 알고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 실제 현장 답사라든지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나 관리사무소와의 협력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립가구 발굴 방안인데요. 여러 가지 발굴 방안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선도 사업을 통해서 확인된 발굴 방안들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네트워크 체계를 통한 고립가구 추천도 있었고 지역 주민조직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확보된 주민 발굴단을 통한 고립가구 발굴들도 실제로 진행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고립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도 꽤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여기서의 홍보는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고시원의 관리자라든지 아니면 가게의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가 좀 주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립가구를 만날 확률이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좀 계획을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계획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비스나 활동을 매개로 한 고립가구를 접촉하는 것, 그 외에 기관에서 이미 갖고 계신 노하우나 방법들을 가지고 그 특성을 고려한 발굴 방법들을 계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부시 대응 방안입니다. 보통 많은 기관들은 찾아오는 분들 혹은 의뢰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참여자분들이 거부하시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을 텐데 이 사업은 이제 새로운 분들을 만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부시 대응 방안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서 토크 콘서트에서 한 8번까지 거부되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관찰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문 앞 대화를 통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온라인 소통, 그리고 그분이 필요로 하실 만한 정보 제공을 통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거부시 대응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들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별 지원입니다.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면 실은 지원은 이미 신청하시는 기관 단체들이 굉장히 잘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 지원이 굉장히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처음에 선도 사업에 참여했던 기관들은 단체로 하는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계획해 오셨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개별적인 활동으로 바꾸시도록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당장의 생계가 곤란해서 쌀을 한 포대 사다 드리는 것이라든지 들어갔더니 아프신 상황이어서 당장 병원에 모시고 가는 상황이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관한 지원들도 필요하고요. 그 이외에 사회활동 연계라든지 기관이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전문 기관에 연계해서 지원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의 지원 방안들을 고민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철저히 저희가 만나는 한 분 한 분의 개인적인 상황에 맞춘 지원이어야 된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 과정에서는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이 담길 수는 없으실 거고 개별 지원과 관련된 단가 정도가 곱하기 횟수, 인원 이런 정도로 적히는 그런 구조가 되실 것 같은데요. 다만 개별 지원의 유형이 무엇일지에 대한 것들은 생각을 해서 같이 계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 시 유의사항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업이 3차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일한 계획이 3년 동안 반복되는 것들은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사업 계획이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해를 지날수록 좀 정교화되는 것들을 좀 추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차년에는 기반 조성을 해서 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실행을 해보겠다. 그렇다면 이제 2차년도에는 고립가구 발견과 대응을 활성화하고 이 의제를 좀 지역사회 안에 공론화시켜서 더 많은 기관들과 같이 협력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3차년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모형을 구축하고 노하우를 확산하겠다. 이런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계획이 수립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금의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모금의 지원이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어떻게 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들도 3년 동안 계속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응체계 구축이라는 것들이 이후에 지속성을 담보하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정되신 기간은 3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연차평가를 통해서 다음 연도 진행 여부에 대한 결정은 매년 있게 됩니다. 우선 본 사업의 1차 년도는 내년 2월부터 후년 1월 말까지 1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기관별로 연간 최대 7천만 원, 3년 동안 2억 1천만 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 안에서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가 지원 가능합니다. 인건비는 이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 1인에 대해서 지원되는 인건비이고요. 인건비의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관리운영비는 이 사업 수행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지원 가능하고요. 기관의 일상적인 관리운영비를 포함하실 경우에 예산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사람이 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지원 한도는 없지만 차량 등 기능 보강 관련된 비용들은 책정이 불가하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 좀 드리고요. 개별 기관의 조사 연구 지원 또한 좀 어렵습니다. 아까 지역 탐색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보조원을 활용하시거나 간단한 설문을 하시거나 하는 것들은 가능하지만 이 사업은 협력기관을 통해서 조사 연구를 별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별 기관의 조사 연구는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사업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 기관과 단체인데요. 특별히 이제 고독사나 고립가구와 관련된 사업 수행 경험이 좀 많으신 단체라든지 고독사 문제가 조금 심각한 이제 사회 문제로 인식되어 있는 지역의 단체라든지 조직적 역량과 모델화 의지가 있는 기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선으로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사업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프로포절 체스트 or.kr에 들어가시면 이미 사업에 관한 내용과 공지는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의 접수는 불가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공고문에 온라인 배분 신청 안내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 놓았으니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지금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이고 12월 14일 6시까지입니다. 6시가 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닫히기 때문에 미리 좀 등록해 주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와 신청 양식은 앞서 말씀드린 온라인 사업 지원 시스템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신데요. 3년에 대한 전체 계획을 개략적으로 작성하실 수 있는 란과 첫 해년도의 세부 계획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작성하시는 두 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두 빠짐없이 작성해 주셔야 하고요. 관련되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청드리는 제출 서류들이 있는데 누락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14일 날 공모를 마감하게 되면 모금에는 12월부터 4년도 1월까지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내년도 1월 정도에 선정 결과를 발표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선정되신 기관은 2021년 2월을 예정으로 해서 모금회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상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길게 설명드리지는 못했는데요. 혹시 앞서 발표된 연구 결과라든지 또 담당 선생님들의 그 토크쇼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질문이 조금 많지는 않으셨지만 저희가 공고 올린 이후에 그동안 전화로도 좀 꽤 많이 문의를 주셨어서 몇 가지 질문들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한 대여섯 가지 정도 설명드리고 설명회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기관은 사례관리팀과 지역조직과팀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어느 팀에서 사업을 담당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고민이 좀 되셔서 이 질문을 주셨을 것 같은데 실은 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선도사업의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지역조직화팀에서 담당한 사례도 있고 사례관리팀에서 담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조직화팀이 담당할 경우에
발견에서 발굴로 이어지는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유리한 점들이 있고요. 사례관리팀이 담당할 경우에 지원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연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조직화팀과 사례관리팀이 통합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주셨었는데요. 그렇게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직화팀에서 발견한 사례에 대해서 사례관리팀으로 이관할 때 나름대로의 어려움이나 갈등 같은 것들도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 내에서 잘 협의하셔서 지혜롭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지만 지원이 부족했거나 혹은 원래 기관과 연결고리가 있던 분들을 발굴 대상에 포함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생각하고 계신 이 참여자분들이 우리 사업의 우선적인 대상자분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분들을 발굴하는 것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부족분을 채운다거나 혹은 이제 기관하고 이제 느슨한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던 분들을 이 사업의 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 부분들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발굴, 지원, 대응체계 구축의 비중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는 마치 이제 황금 비율을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한 느낌인데요. 이건 이제 연구자분들이 실은 대답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 선도사업의 경험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참여한 기관들이 실은 발굴 비중이 처음부터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목표한 발굴에 관련된 비중은 절반 정도였습니다. 발굴, 지원, 대응체계 구축의 비중을 굳이 두자면 발굴이 절반 정도, 지원과 대응체계 구축의 비중을 합쳐서 절반 정도 이제 이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고요. 이건 이제 지역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에 설득력 있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인건비에 제한이 있나요? 전체 예산의 몇 %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인데요. 인건비 제한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전담 인력이 어느 정도 경험이나 역량이 있으신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완전 신입 선생님들이 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건비 제한을 좀 두기도 하는데 이 사업에서는 인건비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어서 자유롭게 편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도 사업에서는 보통 한 3년차 선생님 정도를 뽑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인건비 책정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슬라이드로 제시를 해드리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자면 컨소시엄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 공고는 개별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내기는 했습니다만 컨소시엄은 가능하시고요. 대표기관을 하나 정하셔서 대표기관 명의로 사업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기관에 대한 것들은 별도의 정보로 첨부물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기관은 몇 개나 선정하실 예정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지금 선도사업을 함께 했던 모든 기관들이 다 본사업에 같이 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선도사업에 참여하셨던 기관들도 각각의 사업 경험에 근거해서 이 공모 기간 중에 사업을 다시 신청해 주셔야 하고요. 같이 가시는 기관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선도사업으로 그냥 사업을 마감하는 기관들도 있으실 수 있어서 이 부분들은 다 똑같이 공모를 통해서 선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상으로 한 30개소 정도가 참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선도사업에 참여했던 기관들이 모두 함께 본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신규 기관은 18개가 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사업을 같이 했었던 기관들이 다 참여할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아마 몇 개 더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좀 마감을 드리고 저희가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를 저희가 설명회 이후에 이제 다시 게시를 해드릴 텐데 그 부분에 보완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12월 14일 공모 마감 기간까지 잘 맞추어서 계획해 주시고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